안녕하세요. 건축가 유현준에 대해 소개해드릴 2학년 6반 건축나우 기장 김나루입니다. 건축가 유현준의 설계작으로는 보라매 공원 내 미아원 쉼터, 아메읍 종합복지관, 아펠 한강 등이 대표적인데요. 보라매 공원 내 미아원 쉼터는 2017년에 세계의 상을 수상하였고 기존의 예산 절감이 우선시되었던 공공건물들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고급 주택처럼 보이지만 미아원들을 위한 쉼터인데요. 비슷한 용도의 건물이 19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지어지기 때문에 공원 미아원들이 쉬고 씻고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곳임을 한눈에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튀기보다는 주변의 조화를 꾀했으며 건물을 조금 뒤로 물려 앞쪽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내구루를 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메 종합복지관인데요. 2017년과 2016년에 각각 상을 하나씩 수상하였습니다. 어촌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어르신들의 집에는 마땅한 목욕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르신들을 위한 공중 목욕탕이 이 건물의 한 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목욕탕은 어르신들에게 로마의 카라칼라 목욕탕처럼 만남의 장이 되어드리고 목욕을 끝내고 나서 혹은 편안한 휴식을 취하러 오신 분들에게 안식처가 되어드리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아페르 한강인데요. 아페르는 스페인어로 드물다를 뜻합니다. 앞으로는 한강이, 옆으로는 용산공원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 조망이 훌륭하며 모든 가구에 한강이 보이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층마다 면적이 줄어드는 계단식으로 디자인되어 다른 가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고 있는 유현준 건축가의 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의 미래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거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가까운 미래를 살펴보며 더 올바른 예측을 하고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보탬이 되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공간이 만든 공간은 지역 간 문화 교류로 새로운 생각과 문화가 만들어지는 문화 유전자의 진화와 개발을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건축을 중심으로 교류, 결합, 변종이 만들어낸 문화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인데요. 도시 속에 담긴 것들을 읽어내고 자신들이 만든 도시의 인간의 삶은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과연 더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피폐해지고 있는지를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어디서 살 것인가 라는 책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도시를 이야기하고 다양한 삶의 결이 깃든 좋은 터전을 제안하며 삶의 방향성에 맞춰 스스로 살 것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유현준 건축가는 사람과 자연, 건물과 안과 밖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좋은 건축이다 라고 하는데요. 유현준 건축가는 건축가이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며 유현준 건축사무소의 대표 건축가입니다. 원래의 꿈은 건축가가 아니었지만 싫어하는 과목들을 제끼고 나니 남는 과목은 미술, 지리, 지구과학, 물리였기에 건축학과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공모전도 60여 건 참가했으며 이력서도 400여 장 보내는 것을 보면 유현준 건축가는 모든 가능한 것에 도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자연, 건물의 안과 밖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좋은 건축이다 라는 유현준 건축가의 말은 그가 설계한 건축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공간이 열려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현준 건축가가 건축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건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한 번 지으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며 건축가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걸 알아주는 대중의 눈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느낀 점인데요. 유현준 건축가에 대한 발표와 준비를 하면서 저의 가치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건축가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유현준 건축가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가 누군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대 이전의 건축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소개할 1학년 5반 신시우라고 합니다. 먼저 건축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가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으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화가라는 직업도 있고 건축가와 조각가, 시인 등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인은 건축가로서 실력이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성 베드로 성당의 주요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건축가를 생각해 보면은 꽤나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켈란젤로의 건축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건축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으로 성 베드로 성당의 도물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긴 시간 동안 건설되느라 이전의 설계자들이 자신의 설계한 부분이 완공되는 걸 못 본 채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 설계자가 설계를 계속 뒤바꾸면서 계속해서 설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성 베드로 성당의 설계의 기본을 다지고 돔 형태의 지붕을 설계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팔라조 파르네제인데 로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팔라조 건물으로 1517년 최초로 설계가 진행되고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건설에 참여할 시점에는 2층까지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3층부터는 2층과 다른 설계로 창문의 폭이 좁아지고 좀 더 높아 보이게 해서 건물의 높이를 좀 더 높게 보이게 하고 웅장한 모습이 보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와 그가 만든 건축물에 대해서 발표할 1학년 2반 오월한입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안토니오 가우디의 일생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2년에 태어났고요. 바르셀로나 건축 전문학교에 입학하고 25살에 건축사 자격을 따고 시청 산하의 여러 프로젝트를 수주받으면서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8년 카사 비센스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고요. 그리고 카탈루냐의 명문가 코미아스 후작가의 별장을 건축하면서 가우디 평생의 후원자인 에우세비오 구엘백작을 만나게 됩니다. 1883년에 구엘가의 가문 건축가가 되었으며 구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설계한 성가정 대성당, 흔히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것을 건설에 매진했지만 이런저런 재정 문제 등으로 끝을 보지 못하고 1926년 6월 10일 73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가우디의 건축 성향은 주로 거대한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광범위한 취향과 건축 주제를 다양한 요구를 함께 소화시키기 위해서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등등 서양의 전통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문명, 역사 이전의 석기시대 건축, 오컬트 신비주의,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 그런 형태에서까지 모티브를 따와서 건축물에 반영해서 독특한 건축물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은 시대를 앞서간 포스트 모던 건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에는 이런 가우디의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들은 그런 독특함 속에 합리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근 천장과 나무 같은 기둥들은
무게, 힘의 흐름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며 효율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채광이나 환기 같은 건축물의 기능 역시 충실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예술적인 감성과 치밀한 공학을 조화시킨 점에서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3개를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로 카사밀라. 이건 제작 시기는 191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요. 양식은 카탈루냐 모더니즘, 아르누보, 그리고 재료는 돌, 벽돌, 철, 모자이크입니다. 건축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했던 가우디는 산을 주제로 이 건물을 디자인하게 됐는데요. 석회암과 철을 이용해서 파도처럼 굽이치는 부드러운 곡선 모양의 외벽에서 가우디의 입체적인 설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우디는 석회암을 연마하지 않은 상태로 쌓아올려서 더욱 독특한 이미지를 추구했습니다. 외관을 감싼 부드러운 곡선은 각 층의 내부까지 이어져서 건물 전체가 마치 잔 물결처럼 일렁이는 환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는 구엘공원인데요. 제작 시기는 1922년이고 아까 봤던 카사밀라와 같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돌, 타일, 모자이크, 유리, 세라믹입니다. 유리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엘공원은 가우디의 작품 중 가장 색상이 화려합니다. 이 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시설물의 타일을 이용하여 표면을 처리하고 문양을 새기고 있다는 것과 울퉁불퉁한 돌을 이용한 기둥과 벽, 자유로운 곡선을 이용한 집 등입니다. 다른 공원에선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던 소재와 창의적인 디자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입니다. 제작 시기는 1882년에서 3년부터 아직까지 완공을 못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고 양식은 네오고딕식, 재료는 석재 콘크리트입니다. 카탈루냐 출신의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하고 직접 건축을 책임진 바르셀로나의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성당으로 가우디가 31세였던 1883년부터 40년간 교회 건설을 맡았으며 가우디의 건축물 중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가 붙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당은 탄생의 파사드, 순환의 파사드, 영광의 파사드로 총 3개의 파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낀 점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은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애나 건축 성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안토니오 가우디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그가 살아생전에 건축적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그의 건축물이 당연히 당대에도 큰 찬사를 받으며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대를 앞선 포스트 모던 건축으로 추앙받은 것과 그리고 홀로 몇 단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가우디의 건축물은 여기서 소개한 것보다 훨씬 독창적이고 신박한 것들도 많고 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현대에 큰 명성을 얻은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고 그런 그의 노력과 그의 열정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및 건축물을 소개할 1학년 8반 12반 박기준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인물의 설계한 건물 속의 느낌점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줄 건축가는 자하 하디드라는 분이고요. 자하 하디드는 이라크 바디가에서 태어났으며 아메리칸 대학교 베이루트에서 수학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고 이후 런던에 있는 영국 건축협회 건축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졸업 후 메트로폴리탄의 건축사무소에서 스승이었던 렌코라스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렌코라스의 소개로 당대 유명한 아일랜드 건축가 피터 라이스의 조언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1977년 파트너로 승진을 하고 1980년대에
런던의 독립건축사무소에 차렸습니다. 1980년대에 그녀는 영국 건축학교에서 건축을 가리키며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등 단기 견주 석좌 교수,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건축부에서 썰분 석좌 교수, 빈 응용예술 대학 교수 등을 영임하며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건축을 가리키기도 했답니다. 또한 예일 대학교와 독일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일을 했고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놀던 건축학교와 컬린버 대학교의 마스터스 스튜디오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하 리드는 미국 인문학회의 명예회원, 미국 건축원의 명예펠로이기도 했습니다. 자하 하디드는 여러 국제 건축 공모의 입상자이면서 건축 이론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이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홍콩의 피클럽, 웨일스의 카디프 베이 오페라 하우스가 좋은 예입니다. 2002년에는 자하 하디드는 싱가포르의 원호스 비즈니스 파크 개발 계획 국제 공모에서 입상을 했고 2005년 스위스 바젤의 신규 카지노 건축 공모에도 입상했다고 합니다. 2004년 자하 하디드는 프로커스 상을 받은 최초의 여성 건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프레테니커 백과사전의 편집위원이기도 했습니다. 2006년 자하 하디드는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었고 같은 해 모교인 아메리칸 대학교 베이루트에서 명예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한국 동대문에 조성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지명 초청 설계 경기에 환유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당선됐고 자하 하디드는 디자인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는 2009년 4월 28일 착공 후 2014년 3월 12일에 개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30일 미국 마이에이의 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건축물로는 DDP가 있습니다. DDP는 비정형 형태로 영국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황유의 풍경의 상 설계에서 당선되었습니다. 비정형 공약의 시공 난이도 때문에 여러 번 수정의 끝에 현재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해체주의 건축으로 속하고요. 세계적인 건축사답게 건물의 완성도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곡선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간 활용은 기존 한국 건축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내부를 보여줍니다. 외부 형태도 이 정도로 공격적인 비정형 건물은 세계적으로 봐도 많지 않습니다. 건축계의 상례는 초기 디자인의 비정형이라도 시공 과정을 거치며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표준 규격을 맞춰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모든 외벽 패널을 각각 전혀 다른 모양으로 곡률로 하나하나 가공해냈습니다. 자하 하디드 경력을 봐도 완공작 중 이 정도로 공격적인 비정형 건물은 찾기 어렵습니다. 시공상의 완성도가 이 정도로 높은 비정형 건물은 세계적으로도 프랭크 게리의 몇몇 장부 정도로 실제로 프랭크 게리가 설계하는 비정형 건물의 기술적 구현을 담당하는 게리 테크놀로지에서 외벽 패널 설계를 전담하였다고 합니다. 사용한 소프트웨어 또한 이 회사에서 개발한 CATIA의 건축용 버전인 디지털 프로젝트입니다. 역시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이자 비정형 건축을 추구하는 쿡 힘멜브라우가 작업한 부산 영화의 전당의 외장과 비교하면 DDP는 시공의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두 작가의 역량 차이로 볼 수는 없고 도리어 해당 지자체의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화정단과 비슷한 조형의 한 콧 히멜 브라우의 VMW 벨트는 건축주의 풍부한 예산으로 인해 DDP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비정형 건축의 또 다른 걸작이며 아마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가 이미 오래된 건물의 주변에 들어서 있는 동대문이 아닌 빈 도화지인 청경제 자유구역 같은 곳이 들어섰다면 이 정도로 비판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모른다고 합니다. 또 다른 거는 국립 로마 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이탈리아 최초의 국립 현대미술관으로 문화유산부에서 2010년에 설립하였고 이탈리아 명칭으로 줄여서 그냥 막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998년에 미술관 건축물 설계 공모전에 참가한 273명의 후보 중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이 당선되어 10년 이상 준비한 끝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런던 아쿠아틱스 센터도 여기에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한 건물 중의 예입니다. 이것은 2004년에 프리츠 커상 수상인 자하 하디드가 설계하고 벨보 비티 사가가 공사하여 2008년 7월에 착공해 프리케티스 콘크리트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 2011년 7월에 완공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으로는 제가 탐사를 갔을 때 DDP를 보면서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에서 정말 궁금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보고 다른 건축물을 찾아봐서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저도 건축가가 되면 꼭 한 번쯤은 비정형 건물을 설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가 소개로 발표를 할 2학년 8반 7번 박소영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먼 포스터는 1935년 영국 잉글랜드 스톡포드 레디시에서 출생하였고 그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뿐만 아니라 AIA 골드메달, 어라이비의 로얄 금메달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HSBC 홍콩은행, 애플파크 런던시청이 있습니다. 홍콩 HSBC 은행은 현수구 구조를 건축물에 도입한 형식으로 그가 하이테크 건축가로서 명성을 떨치게 해준 작품입니다. 애플파크는 녹지가 80%에 달하며 연중 9개월간 난방이 필요 없도록 자체 온도 조절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그를 믿고 의뢰한 것입니다. 런던시청은 건물이 남쪽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어 직사광선을 피하고 자연적으로 그늘이 지도록 하고 패널 아래쪽에는 단열판을 설치하여 연소실을 줄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그의 하이테크 설계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노먼 포스터의 건축물의 특징은 첨단 하이테크 기술, 친환경 건축, 미니멀리즘, 곡선과 곡면 사용입니다. 그의 건축물들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하이테크 기술을 많이 접목시켰습니다. 곡선과 곡면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최첨단 설비와 구조 시스템을 사용하여 슈퍼 미니멀리즘을 구현하였습니다.